안녕하세요. 오늘 화쟁법사 바람일 말씀드릴 화쟁위원 조용일입니다. 저희 직업은 관계 디자이너입니다. 스님들 어떠세요? 우리 관계 디자이너 이런 직업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왜냐면 제가 만든 직업이에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요. 사람들 관계, 훼손되고 서로 상처받은 이런 관계를 좋은 관계로 새롭게 만드는 역할. 그래서 관계 디자이너라는 말을 썼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스님들, 스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만드는 방법을 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먼저 화쟁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의하면은 화쟁이란 화해하고 회통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화해한다는 것은 갈등과 다툼을 멈추고 나쁜 감정을 풀어가는 것이고, 회통한다는 것은 화합하고 하나로 소통하는 걸 얘기합니다. 참 좋은 얘기잖아요. 서로 갈등과 다툼을 멈춘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엔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불교의 고유한 정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쟁에 대해서 우리 원효 스님이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일고 능당 제문, 유비이고 제문일미. 이 내용은 하나가 아닌 까닭에 모든 부분에 해당하고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한 맛이다 라는 내용인데, 아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이지만 또 다른 것이고 다른 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걸 갈등관계 속에서 적용한다면 한마디로 자리이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리이타, 즉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타인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다.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자리이타라는 것이죠. 이건 바로 원효 스님이 말씀하신 나와 너가 다르지 않다는 이러한 부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릴 화쟁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절집에서 왜 화쟁이 잘 안 되는가, 이러한 이유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 중에 저는 첫 번째 생각드는 것은 우리 절집 내에서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을 대단히 옳지 않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갈등이 있더라도 그거는 본인이 수양으로 참고 알아서 해결하는 것인데 실제 우리 일반의 사람들은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단지 숨겨서 혹은 터부시에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잘 드러내서 옳게 푸는 게 중요한 화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화쟁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 스님들이 아래 스님 혹은 우리 신도나 우리 종몬들이 뭔가 문제 제기를 하면 그걸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화쟁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건 스님에 대한 도전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이거는 문제 때문에 제가 정상적인 활동하기 어렵습니다라고는 하소연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잘 푸는 이러한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 절집에서는 특히 시시비비에 집중해서 갈등들을 옳고 그름으로 바라보면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더 증폭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갈등은 시시비비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고요. 네 번째는 어쩌면 중요한 내용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갈등을 잘 해결된 사례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화쟁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강조하건대 갈등은 이유 없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화쟁의 방식으로 잘 풀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쟁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기준 4가지를 인식해야 됩니다. 첫 번째, 좋은 화쟁은 신속할 해결이 중요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감정이 발생합니다. 감정이 발생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사실 내용보다는 상대를 미워하고 상대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즉 감정이 개입되고 감정이 증폭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주 중요한 쉬운 화쟁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갈등 당사자 모두가 만족해야지 좋은 화쟁입니다. 한쪽만 만족하고 한쪽은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굴복했다든지 양보했다든지 하면은 그건 좋은 화쟁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양보하고 굴복한 화쟁은 억울하기 때문에 언젠가 자기의 그러한 손해를 만회하려고 상대방을 다시 공격할 기회를 삼기 때문에 화쟁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화쟁은 갈등 당사자 모두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라고 수용할 수 있을 때 좋은 화쟁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평화적 관계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갈등 당사자가 만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 좋았던 좋은 일상의 평화적 관계로 회복되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갈등들이 재발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한번 제대로 화쟁을 풀어서 다시는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는 것, 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화쟁이 아닐까요? 자, 이런 화쟁들을 실제 어떻게 준비해야지 잘 푸는 것인가, 그것도 몇 가지의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갈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갈등 상대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갈등 해결하는데 당사자가 원하는 해결을 해야지 누군가가 제시해 준 해결은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이런 화쟁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해서 첫 번째, 갈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갈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스님들한테나 우리 일반 신도들한테 갈등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나 갈등 없어. 갈등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표현한 사람을 잘 못 봤습니다. 왜? 갈등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과연 갈등이 부정적일까요? 갈등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종종 이런 얘기합니다. 갈등이 없는 사람은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 하나는 부처든지 아니면 죽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살아있는 우리 모든 부처가 아닌 우리 모든 평범한 사람들은 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이걸 숨겨서 가려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드러내서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같이 서로 지혜를 모아서 푸는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갈등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최근 들어서 그래서 갈등을 잘 푼다는 것을 갈등 전환이란 말도 해요. 즉 갈등이 잘 해결돼서 잘 전환되면은 도리어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좋은 관계, 더 좋은 관계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갈등 전환이라는 말 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게 갈등 상대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갈등 상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결 방식이 달라집니다. 갈등 상대를 바라보는 시각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등 상대를 적으로 보는 겁니다. 갈등 상대를 적으로 본다는 건 뭐죠? 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대를 굴복시킬 때까지 공격하는 거죠. 실제 최근 들어서 갈등 상대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행태를 보면은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공격적인 이러한 그 모습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건 갈등 상대를 적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 옳지 않은 것이죠. 우리 사회 속 민주적인 사회 속에서 힘으로 혹은 어떤 강압적인 방식을 통해서 상대를 굴복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갈등 상대를 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갈등 상대를 적으로 안 보면 뭐로 볼 거냐? 갈등 상대를 친구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등 상대를 친구로 본다는 것은 친구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자기가 참는 거죠. 저는 갈등은 참거나 양보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저는 만약에 갈등을 참아서 양보해서 해결될 수 있다면 그걸 권하겠지만 실제 모든 인간들은 참는다고 해서 갈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참은 갈등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다시 어떤 계기가 되면은 더 큰, 흉폭한 모습으로 재현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부부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대에 대한 갈등이 있다 치더라도 참습니다.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참습니다.
참고 양보하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배우자 간에 생긴 갈등을 참고 자기가 양보한다고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아요. 이 참은 양보는 어떻게 되냐? 폭발합니다. 언제 폭발해요? 명절 때 폭발합니다. 그래서 실제 법원에서 이혼이 제일 많은 달은 명절에 끼어있는 달이라고 그래요. 참았던 갈등이 명절에 폭발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절대 갈등은 참아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갈등 상대를 적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라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갈등 상대를 저는 문제 해결자로 봐야 된다. 갈등 생긴 원인도 상대 때문에 갈등이 생겼지만 이거 푸는 것도 상대가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가 움직여서 동의하게 만드는, 이게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식이고, 그래서 상대를 문제 해결자로 보는 거예요.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은 거죠. 어쩌면 이게 불교의 연기론과 같은 맥락적 측면 속에서 내용을 같이 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갈등 해결이 되게 중요한 게, 갈등 해결만에 갖고 있는 소통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소통을 잘하자 하면은 잘 말하고 경청하는 걸 소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말을 잘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경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은 질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여기 사진에 그림 하나 띄워놨는데 이게 무슨 그림이죠? 배추가 반으로 잘린 거예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건데,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사실 제 아내가 김장할 때마다 바깥에 일을 나가서 전혀 도와준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모처럼 어떤 겨울에 마음을 내가지고, 그래, 내 아내 김장을 도와줘야지 라고 해서 제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못 도와서 미안한데 올해는 내가 좀 김장을 도와줄게 라고 했더니 제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보, 그럼 내가 뭐 할까 했더니 일단 먼저 배추 사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몇 포기 필요해 했더니 우리 집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15포기는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뭐 승용차 뒤트렁크에 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하나로마트 가가지고 배추 15포기 사가지고 낑낑대가지고, 저희 집에 3층인데 힘들어서 3층에 올려놨습니다. 여보, 자, 배추 다 옮겼는데 우리 뭐 할까 했더니 제 아내가 잠깐, 배추를 절래니까 소금이 없네, 굵은 소금이 집에 없네, 그러면서 제 아내가 당신 힘드니까 자기가 사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쭉 나가더니 한 3분 지났을까 5분 지났을까 제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하는 얘기가, 여보, 우리 빨리 배추 재료 넣고 영화 보러 가자. 아마도 제 아내는 제가 이렇게 배추를 도와준다니까 기분이 좋았나 봐요. 업돼가지고 빨리 배추를 재료 넣고 영화를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그럼 빨리 끝내려면은 먼저 내가 그 소금 사러 갈 동안 당신 배추 반으로 잘라놔. 그럼 내가 소금 사가지고 갈게.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저는 오케이. 그러면서 칼을 들고 배추를 반으로 자르려고 하는데, 잠깐, 이렇게 가로로 잘라야 되나 세로로 잘라야 되나 잠시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이, 편하게 자르지. 그러면서 화면에 보이듯이 이렇게 둥성둥성 반을 잘랐습니다. 반을 다 잘라놓고 기다리고 있는 제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배추를 봤습니다. 그리고선, 아니 이게 뭐야? 당신 김장 배추도 못 먹어봤어? 왜 이렇게 반을 잘라놨어? 저는 개면쩍어서 쳐다봤더니, 이러면서 당신이 뭐 강의하러 다닌다고? 소통 전문가라고? 웃기지 마라, 이 바보 천치야. 아니, 제가 마음을 내서 김장을 도와준다는데 바보 천치란 말까지 하는 거예요. 진짜 기분이 상했죠. 어떻게 합니까? 이 잘라진 배추를 바닥에 팽개치고 이 도리어 소리 지르면서 서로가 싸웠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잘못된 결과와 다툼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렇죠. 사실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배추를 반으로 자르려고 할 때 가로로 잘라야 될까? 세로로 자르려고 할 때, 이때 약간의 좀 멈춤, 의심이 들잖아요. 합리적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제 아내한테. 전화해서, 여보, 배추를 세워놨을 때 가로로 잘라야 돼? 세로로 잘라야 돼? 이렇게 물어봤으면은 이러한 불통이 없고 갈등이 없을 텐데, 제가 자의적으로 질문하지 않고 생긴 이런 문제인 거죠. 실제 많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소통을 많이 하는데 이걸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혹은 주관적으로 해석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말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불통에 의한 갈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갈등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질문을 얘기한다. 그래서 질문하라. 문제 해결 소통법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질문해서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을 파악을 제대로 해야지 갈등이 없는 것이고, 어쩌면 갈등이 생긴 것도 풀어가는 방식이 모두가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실제 속마음들을 파악하는 방식이 갈등 해결 방식입니다. 그래서 갈등 해결 소통법으로는 질문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 문제 해결함에 있어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갈등 해결 공부를 하고 나서 제일 충격이었던 게 이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시시비비. 어쩌면 제가 갈등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 사례를 바라볼 때 뭐가 옳을까? 뭐가 정일까? 뭐가 진리일까? 이런 것들로 살아왔는데, 저는 이 갈등 공부하고 나서 시시비비에 관한 문제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은 정의인데 상대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가 얘기하는 정의가 있는 거죠. 그게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고, 이것만 강조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평소의 삶 속에서는 옳음을 추구하지만 갈등 관계에서만큼은 시시비비적 관점에서 본다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상대방은 다르게 생각한다. 그래서 나도 옳지만 상대방도 옳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시비비가 아닌 너와 내가 다를 수 있다. 즉 다양성으로 수용하는 부분들이 문제 해결의 대등히 중요한 방식입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 절집의 다양한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제의 방법 첫 번째는 감정과 문제를 분리해야 됩니다. 감정과 문제를 분리한다는 건 뭐냐면은 갈등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정, 문제. 우리가 쓰레기 검은 봉투에 보면 재활용할 거, 묻을 거, 그 다음에 태울 거 다양하듯이 갈등도 감정과 내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 속에서 먼저 우리가 감정을 제대로 분리해서 다뤄야지만 화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정이 분리되고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내용도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은 갈등이 있다고 하면은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문제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볼 수 없습니다. 아니, 해결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호두 보면 딱딱한 껍질이 있고 안에 맛있는 씨앗이 있죠. 내용물이 있는 거죠. 우리가 내용물을 먹기 위해서는 딱딱한 이러한 껍질을 벗겨야지만 맛있는 그러한 내용물을 먹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쟁하려면 먼저 딱딱한 감정 이것들을 분리해서 해결하고 그래야지 내용물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화쟁할 때 첫 번째 감정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님들이 이러한 갈등 문제를 품에 있어서 그동안 아마 간과한 게 감정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쟁에서 감정은 대단히 중요한 선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보통 감정을 분리한다는 부분들은 뭐냐면 감정을 잘 드러내든지 혹은 좋은 분위기를 만들든지 혹은 상대를 잘 안되든지 혹은 공감하면은 감정이 잘 분리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첫 번째 사례 하나만 먼저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감정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갈등 해결을 한 사례인데요. 제가 어떠한 어느 엄마와 아들의 갈등을 풀었던 사례입니다. 이 어머니는 54세 잡수신 어머니고 아들은 28살 먹은 아들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저한테 찾아와서 아들과의 갈등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내용은 뭐냐면은 아들과 7년 동안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즉 아들이 엄마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엄마를 봐도 반갑게 맞이하지 않고 따뜻한 대화도 없고 퇴근하고 오면 지방에 쑥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고 엄마가 혹시 아들이 저녁 안 먹었을까 봐 밥을 해놓고 문을 두들겨도 나오지도 않고 엄마가 속상한 마음에 아빠도 산책길을 나가면 그제서야 나와서 밥을 먹고 가는 이런 아들과의 갈등들을 풀어달라고 저한테 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푸냐? 보통 3번을 풉니다. 1차, 2차, 3차 3번 만나면 모든 갈등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도 이렇게 풀었습니다. 먼저 어머니, 아들 이게 앉혀놓고 제가 1차는 보통 2시간을 푸는데 어떻게 풀었냐? 어머니한테 첫 번째 이런 질문입니다. 어머니, 이 자리에 오게 된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어머니한테 무슨 갈등이고 어떤 내용이 힘들게 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가 저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대답 예 하면은 그때부터 어머니가 왜 왔는지를 말하기보다는 울기 시작합니다. 50대 중반의 어머니가 엉엉엉 소리 지르고 우는데 참 대책이 없죠. 이때 저는 어떻게 하냐? 그분이 울음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말리지 않고. 그러면 이 50대 중반의 아주머니가 한번 울음이 터지면은 초반에는 흐느끼다가 나중에는 거의 통곡하고 2시간 내내 울기만 하십니다. 저는 2시간 내내 우는 어머니가 지켜보다가 2시간째 되면 스톱 하고 오늘 여기까지 조정하겠습니다. 1차 조정을 매짐합니다. 그리고 다시 2차 조정을 언제 할 것인가 두 분한테 물어봐서 2차 조정 날짜를 잡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차 조정 들어갑니다. 자, 2차 조정이 들어오면은 이번에는 똑같은 오른쪽에 어머니, 왼쪽에 아들 앉혀놓고 이번에는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드님, 제가 지난 1차 때 어머니한테 오게 된 과정을 여쭤봤는데 내용을 얘기하지 못하고 내내 우시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내내 우시는 어머니를 보고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라고 여쭤봅니다. 그러면 아들은 저를 쳐다봐요. 그리고 천장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말을 대신에 한숨을 푹 쉽니다. 진짜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내내 고요한 정막만 흐릅니다. 2시간 내내 정막만 흐르죠. 저는 안 말립니다. 그래서 2시간 지나면 스톱! 오늘 2차 조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매짐합니다. 그리고 3차 조정 언제 할 것인가 약속 정하고 다시 3차 조정을 약속된 날짜 시작합니다. 똑같이 어머니, 아들 앉혀놓고. 그러고 나서 제가 질문합니다. 어머니,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어머니한테 여쭤보면 어머니가 선생님, 이 문제는 1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고 2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고 3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결책을 쭉쭉쭉 얘기합니다. 이렇게 어머니 말씀하신 걸 듣고 있던 아들이 선생님 아닙니다. 어머니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동의하지만 세 번째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라고 반박을 해요. 그때 조정가인 제가 개입합니다. 잠깐만요. 아드님. 어머니 3가지 제시한 중에서 2는 동의하지만 세 번째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드님은 세 번째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드님은 세 번째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다른 안을 제시합니다. 그럼 제가 그걸 받아서 어머니한테 자, 어머니, 아드님이 세 번째는 이렇게 제안하는데 어머니 어떠세요? 그럼 어머니 좋아요. 금방 동의합니다. 약 3차 조정 회의한 지 17분 만에 두 분이 합의하는 거예요. 7년 동안 서로 냉담하고 서로 미운 감정이 있었던 이 모자가 17분 만에 서로 합의하고 서로 부둥켜 갖고 서로 엉엉 우는 이런 연출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7년간 싸웠던 냉담했던 갈등이었던 이 모자가 17분 만에 이렇게 합의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감정이 풀린 거예요. 어머니는 제가 1차 조정 때 과정을 여쭤봤을 때 엉엉 소리내 울면서 마음속에 있었던 아들에 대한 미움 혹은 아들에 대한 사랑스러움, 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감정들을 울음을 통해서 다 풀어칠 거죠. 그리고 아들은 그 모습 보면서 한숨을 푹 내리시면서 마음속에 있었던 감정들을 다 삭혀낸 거죠. 감정이 해결된 거예요. 감정이 해결되니까 내용은 별거 아닌 거죠. 이 감정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용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풀 때 이 감정을 제대로 풀어야지 올바른 화정이 된다. 이게 첫 번째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종 감정을 푸는데 대단히 중요한 게 사과입니다. 사과를 얘기합니다. 상대한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듣고 싶다는 얘기하는데 종종 우리가 사과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과하면 그냥 그래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리어 그렇게 말했다가 더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제가 제 아내랑 불편한 관계 갈등이 있다가 제가 불편함을 풀려고 제가 아내한테 종종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라고 하면은 제 아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가 미안한데 사실 제가 뭐가 미안한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면 영혼 없는 사고를 했다고 해서 더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되기 위해서는 이 6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 경위, 그러니까 뭐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러한 문제가 생긴 경위를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사과를 표현해야죠. 미안해. 세 번째는 그것이 내 책임이야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고, 네 번째는 후회하는 표현, 즉 내가 그 당시에는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후회가 표현되어야 될 것 같고, 다섯 번째는 재발 방지, 다시는 안 할게.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그러니 용서해줘. 이렇게 6가지 요소가 들어가야지 상대방이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우리가 제대로 푸는 방식으로서 사과를 종종 얘기할 때 이런 6가지는 되게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화쟁에서 추경한 게 감정을 먼저 찾아내고 분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드러난 주장이 아닌 숨겨진 속마음을 찾아내는 게 대단히 중요한 화쟁 방식입니다. 드러난 주장이 아닌 숨겨진 속마음을 찾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빙산을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최근 들어서 기후이상 때문에 우리 지구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방송에서 남극, 북극의 빙산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빙산은 사실은 아주 일부예요.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빙산의 한 10% 정도가 화면에 보이는 것이죠. 실제 빙산에 보이지 않는 나머지 전체 10분의 9는 검은 바다 밑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보는 건 10분의 1이지만 실제는 다 못 보고 있는 게 더 많은 부분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갈등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실제 갈등 내용의 10분의 1이라는 거죠. 10분의 1, 더 많은 부분들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속마음, 가려져 있는, 그 가려져 있는 부분은 대부분이 근심 걱정, 가치관, 실제 원하는 것, 그다음에 피해의식, 오해, 자존심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죠. 그래서 드러난 말하는 화를 내서 내뱉는 그런 말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파악되지 않는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걱정거리, 이러한 숨겨진 속마음들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한 화쟁의 방식이다. 이 속마음을 찾아야지만이 근본적인 화쟁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숨겨진 속마음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한 사례로 족제비 분쟁으로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그림을 그려서 시장에 내다파는 그런 선비입니다. 이날도 아마 툇마루에 앉아가지고 그림을 가족의 어떤 생계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때 쪽제비 한 마리가 탁 나타났습니다. 쪽제비를 바라보는 순간 욕심이 생긴 거예요. 저놈을 잡아야지. 내한테 유용한 거니까. 라고 하면서 그림을 그리다 말고 나타난 쪽제비를 잡을 생각합니다. 선비는 이 벼루를 듣고서는 쪽제비가 어슬렁어슬렁 쪽제비를 향해서 이 벼루를 탁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쪽제비가 이 얼굴, 눈 밑에 주둥아리 위에 딱 맞았어요. 자, 우리 저 쪽제비 보세요. 저 코 있는 부분이 검었죠. 저건 벼루를 맞아서 검은 겁니다. 근데 벼루 맞은 쪽제비는 금방 죽지 않죠. 비틀비틀거리면서 쌀의문을 향해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선비는 버선발로 나가서 비틀거리는 쪽제비를 매가지를 잡으려고 딱 덮치는 그 순간 먼저 이 애꾸는 잭입니다. 이 애꾸는 잭은 바로 옆집 김씨의 충견인데 이놈이 나타나가지고 먼저 쪽제비를 채갑니다. 채가지고는 자기네 주인한테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자 선비가 김씨한테 찾아가서 김씨 이거 내가 반 잡아놓은 거니까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김씨는 선배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 찌개 잡으면 내 거죠. 아니야, 이 검은 부분 있잖아. 이거 내가 벼를 던져 잡은 거니까 내 거야. 김씨와 선비는 30년간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이웃인데 이 쪽지기 때문에 사이가 나빠진 거예요. 옛날에는 이웃 간에 분쟁이 생기면 누굴 찾아갑니까? 사또를 찾아가죠. 그래서 이 김씨와 선비가 축 처진 쪽지기를 들고서는 사또 찾아갑니다. 사또를 찾아가서 사또 이차저차 저차차 한데 이 쪽지가 누구 건지 판단을 내려주세요 라고 사또한테 해결책을 청합니다. 자, 우리 스님들이 사또라면 스님들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에 해법을 내려주실 겁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둘 다 동의할 수 있고 이 문제가 잘 풀어지는 화정적 방식의 해법이 될까요? 많은 스님들이 얘기합니다. 반으로 자르게라. 근데 반으로 자르라고 얘기하면은 선비와 김씨 둘 다 안 됩니다라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네, 해결책은 사또가 답을 내면 안 됩니다. 내 거야 서로 주장하는 그러한 선비와 김씨의 속마음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씨 너는 이 쪽지부가 왜 필요한데? 그의 주장이 아닌 내 거야 주장이 아닌 속마음을 물어보는 게 아주 중요한 화쟁 방식입니다. 그래서 선비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이 쪽지부가 왜 필요한데? 선비가 한 얘기가 저는 그림을 그리는 그림쟁이입니다. 이렇게 쪽집이 꼬랑지로 만든 붓은 좋은 붓입니다. 저는 쪽집이 꼬랑지가 필요합니다. 즉 선비가 필요한 건 쪽집이 꼬랑지였죠. 그리고 또 사또가 물어봅니다. 김씨한테. 김씨 너는 이 쪽집이가 왜 필요한데? 그랬더니 김씨가 얘기합니다. 사또님 올 여름같이 비가 많이 온 여름철 비가 많이 온 다음에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지 않습니까? 쪽집이 가죽으로 만든 쪽기는 이러한 방온, 방습의 최고입니다. 김씨가 원했던 건 쪽집이 가죽털이었어요. 그러면 사또는 어떻게 하는데요? 꼬랑지 잘라서 선비 주고 껍데기 벗겨서 김씨 주고 고기는 내년에 사또 선거가 있다고 하니 동네 노인정 갖다 줘야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실제 내 거야라는 드러난 주장이 아닌 그들이 이거 갖고 뭐 하겠다고 하는 더 한 발 더 들어가서 그들의 숨겨진 니즈, 숨겨진 속마음을 찾는 게 문제 해결에 대단히 중요한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 종종 그 사람이 얘기한 그 자체만 수용하면서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드러난 주장보다 숨겨진 속마음을 찾는 게 화정의 중요한 두 번째 요소입니다. 자, 세 번째는 모두 만족하는 해결을 찾아라. 제가 좋은 화정을 할 때 내가 원칙 중에서 갈등 당사자 모두 만족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해결도 당사자 모두 동의하는 그러한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하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쪽제비 분쟁 같이 한 사람은 선비고 한 사람은 농사꾼이면은 이게 해결됩니다. 근데 문제가 둘 다 선비야, 둘 다 꼬랑지 갖겠대, 둘 다 김씨야, 둘 다 껍데기 갖겠대.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 필요한 게 브레인스토밍과 발상의 전환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이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동화책 중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혹시 이런 동화책 기억나세요? 이 동화책에 의하면은 이 쥐들이 잘 먹고 살다가 어느 날 주인이 고양이를 데리고 오자 고양이 때문에 더 이상 그 식량 찾고에 접근할 수 없어서 가지고 배고픈 이런 상황 속에서 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지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야지 우리가 과거같이 잘 먹을 수 있을까라고 대장적에 얘기하니까 모든 쥐들이 각자 자기가 생각한 해결책을 얘기합니다. 물론 그 해결책은 때로는 얼토당토 없고 얼토당토 하지도 않고 어떨 때는 진짜 비과학적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누가 얘기한 거에 대해 보태서 자기 얘기를 좀 더 살붙여서 얘기하는 이런 좀 어설픈 내용들이지만은 바로 이렇게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서로가 좋은 해결책을 마구 이야기하는 그런 게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실제 제가 그동안 경험한 갈등 상대들을 보면은 상대하고 갈등이 있지만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 갈등 해결 방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있거나 혹은 상대한테 조건이 안 맞아서 이걸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가 갈등 당사자 모두 각기가 갖고 있는 각기의 해결책들을 드러나게 하는 게 갈등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는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한다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러한 시각, 그러한 관점으로 해결되지 않고 뭔가 좀 획기적인 다른 인식, 다른 접근 방식을 통해야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스님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자, 다음 중 동그란 모양은 첫 번째 세모, 두 번째 별, 세 번째 육각형, 네 번째 사다리꼴. 이 네 가지 중에서 동그란 건 뭘까요? 동그란 모양. 예, 어떤 분은 세모가 그렇다, 어떤 분은 육각형이 그렇다, 육각형이 원에 가까우니까, 어떤 분은 사다리꼴을 이게 원통으로 생각하면서 위에서 바라볼 동그랗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모두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별. 왜 별이 동그라냐? 우리가 이렇게 봐서는 별을 봐서는 이렇게 별 모양은 동그란 것 같지 않지만 실제 별은 동그래요. 화성, 금성, 목성 이거 다 동그랗죠. 이 동그란 것이 빛을 발산하는 그런 모양을 보고 어떤 학자가 이걸 이렇게 별 모양으로 표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별, 보이는 별이 아니고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바로 별이 동그란 거죠. 이렇게 발상을 전환해야지 당사자 모두 만족하는 해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례로 한번 이 그림을 봅시다. 쓰레기산을 처리하는 방안. 요새 뉴스에 보면은 곳곳 지역마다 쓰레기산이 있다라고 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심층 보도가 나오곤 합니다. 자, 서울에도 어떤 쓰레기산이 있었습니다. 그 자치구에서는 이 쓰레기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여름만 되면은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산 때문에 악취가 나고 벌레 때문에 살 수 없다라면서 구청에 와가지고 이 쓰레기산에 쓰레기를 다 치워달라 빨리라고 구청장이 항의하고 구청장은 청소과장 불러다가 빨리 치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청소과장은 실제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쓰레기인 거죠. 약 10명이 한 달 동안 약 10톤에 해당하는 이런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용도 만만치 않은 업무일 텐데 이걸 치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유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청에서 치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원래 사유지 쓰레기를 구청이 공적 예산을 투입해서 치울 수 없는 게 규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치울 수도 있다고 그래요. 급한 경우는. 다만 급한 경우는 청소까지 청소를 하더라도 이 비용은 원래 토지주한테 비용을 다시 받아내야 돼요. 즉 구상권 청구를 해서 받아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주를 찾아갔죠. 이 쓰레기산 토지 소유주를 찾아갔는데 공교롭게도 이 소유주는 이미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 셋이 서로 더 많은 재산을 얻겠다고 유산 다툼하고 있는 중이고 서로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은 책임 안 지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들 자기 돈도 없다는 거고 이렇게 서로 새 주체에 의해서 요구와 푸는 방식이 충돌된 거죠. 지역 주민이 빨리 쓰레기를 치워달라. 청소과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풀 수 없다. 소유주는 난 몰라. 돈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스님들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이게 쉽지 않은 세 주체 간의 갈등을 화쟁으로 푸는 거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방식을 통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주민, 구청 청소과, 그다음에 토지주. 아마 이게 갈등 당사자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 당사자를 먼저 명확하게 예시를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주장이 뭔지를 살펴봅니다. 주민의 주장은 벌레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 쓰레기 빨리 치워달라. 구청은 이거를 치우려고 하더라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치울 수 없다. 그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할 구상권이 회복될 수 있다면 치우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토지주는 나 돈 없어. 그리고 땅을 팔 생각도 없어. 라면서 전혀 문제 해결에 초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드러난 주장이 아닌 숨겨진 속마음을 찾아라. 속마음을 찾고 해결안을 접근하는 게 옳은 방식입니다. 자, 먼저 주민들의 속마음은 뭘까요?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 하지만 실제 주민의 속마음은 이거를 빨리 치워서 공원이라든지 혹은 주말 농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게 주민들의 속마음인 거죠. 구청 청소과장의 속마음은 뭐예요? 민원을 해결하고 싶은데 내가 책임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게 구청 청소과장의 속마음이죠. 그다음에 토지주들의 속마음은 비용을 안 들고 민원을 해결됐으면 좋겠어. 이게 토지주의 속마음인 거죠. 자,
이렇게 드러난 속마음 모두를 만족하는 가장 통합적인 해결안을 지금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완전한 화쟁 방식인 거죠. 자, 이 속마음을 모두 만족하는 좋은 해결안 뭐가 있을까요? 발상 전환을 해야 되고 당사자한테 어떤 방식인지 물어보는 거죠. 물어봤더니 좋은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주말 농장이죠. 쓰레기를 치워서 이걸 주말 농장으로 이웃 주민들한테 분양하는 거예요. 요새 도시에서는 한 골당 1년에 사용료가 10만 원입니다. 이 정도 넓은 공간이라면 약 300골이 나오는 거죠. 1년에 3천만 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를 치워서 골을 주민들한테 분양해서 그 분양 대가를 갖고서는 청소 비용을 구상 청구하는 거죠. 대신 토지주한테는 이것을 농사 지을 수 있는 좀 넉넉한 기간, 예컨대 5년이면 5년, 7년 동안 이 토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전제 조건으로 이것을 취할 수 있다면 주민의 이해관심사도 풀 수 있고 청소과장의 문제도 풀 수 있고 토지주의 문제도 풀 수 있는 모두 만족하는 해결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바람직한 화쟁이라는 것이죠. 갈등 당사자 모두 만족하는 방법을 찾는다. 어떻게?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찾는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도 안 풀린다 할 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사례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갔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냐면요. 학교 갔더니 빵을 무료로 주는 거예요. 신발만한 빵을 학생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커서 보니까 이게 웬 빵인가 했더니 미국에서 1966년도, 67년도에 대풍이 났다고 그래요. 옥수수와 밀가루가 대풍이 난 거죠. 이걸 수확해가지고 소위 소비가 안 되니까 가격이 폭락하다 보니까는 미국 정부에서 이걸 바닷가에 갖다 버릴 판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제3세계에 나눠주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미국에 잉여 옥수수와 밀가루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근데 전 국민한테 나눌 수 있는 풍족한 양은 아닌데 일단 정부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가난한 동네에 빵을 만들어주자 해가지고 이거를 빈민촌, 제가 살던 데가 빈민촌인데 그 빈민촌 있는 학교마다 선정해가지고 빵을 무료로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당시에 되게 배고팠는데 학교 가니까 빵을 무료로 주니까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진짜 학교 가는 게 너무 즐거운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2학년 올라가니까 한 사람당 빵 하나 주던 게 두 사람당 빵 하나로 바뀌었던 거예요. 두 사람이서 빵을 하나 갖고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옥수수와 밀가루가 수확의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원조도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에서는 빵 하나 갖고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는 금융이 아마 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는 한번 만든 틀의 빵은 계속해서 바꾸지 못하고 그냥 옛날의 틀에다가 빵을 찍어내다 보니까 그냥 빵 하나 갖고 둘이 나눠 먹게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는 선생님이 11시 50분 되면은 야 뒤에 빵당번 빵 타러 가라고 지시하고서는 선생님은 교무실 가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빵당번이 두 사람당 빵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둘이서 알아서 빵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성질 급한 놈이 먼저 빵을 탁 잡습니다. 그리고 빵을 다 이렇게 잘라요. 그리고 큰 거는 뒤로 숙이고 작은 걸 짝한테 줍니다. 그럼 짝도 당연히 야 큰 건 내놔. 야 막 그냥 먹어. 서로 큰 빵을 먹겠다고 다툽니다. 이거 우리 짝만이 아니고 우리 교실 전체 풍경입니다. 이렇게 1시간 내내 더 큰 빵을 먹겠다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서 선생님이 5교시에 수업 들어왔다가 이놈들에게 이게 교실이 전쟁터야 교실이야 라고 하면서 다 의자 들어 벽 쳐다봐. 우리 교실 내내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자, 우리 스님들이 당시에 우리 선생님이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짝끼리 싸우지 않고 공평하게 잘 빵을 나누는 방법을 어떻게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 스님들이 한번 당시 선생님 입장 속에서 좋은 해결책을 좀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때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냐면요. 대단히 현명하게 풀었어요. 자, 오늘이 짝수날이니까 오른쪽 일어서 네가 빵을 잡어. 그리고 네가 재주껏 칼로 자르든 자로 재든 실로 하든 네가 반 잘라. 그리고 왼쪽 네가 골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빵이라는 게 정형 똑같은 틀이 아니다 보니까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아무리 공평하게 잘라도 어떤 건 클 수밖에 없고 어느 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꼭 내가 공평하게 자른다 치더라도 작은 큰 거 고르죠. 하지만 인정을 하게 돼요. 왜? 이렇게 된 원인이 누가 제공한 거예요? 내가 제공한 거잖아요. 즉 내가 자른 거잖아요. 비록 결과가 작더라도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공정하고 납득할 수 있으면 문제 제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갈등이 안 생기는 거죠. 1등 갈등도 풀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이 자르고 나머지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당시에 우리 교실에서는 이 빵 나누기를 평화롭게 풀었습니다. 근데 제가 갈등관리 공부가 나서 보니까 유엔에서도 모든 이웃 나라 간의 갈등 다 이 방식을 하더라고요. 이웃 간에 최근 들어서 바다에 땅속에 있는 자원 갖고 분쟁이 많은데 유엔의 분쟁 해결 방식이 이거예요. 한 나라가 선을 긋고 다른 나라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때로는 결과가 작더라도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면 갈등이 해결된다는 거죠. 즉 서로 어떻게 풀 것인가 답이 없으면 해답을 찾지 못하면 이 해답을 어떻게 낼까? 이 정답을 풀어가는 과정을 같이 합의한다면 생각보다 갈등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가지 방식 정리하면 첫 번째, 좋은 화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용보다는 감정을 먼저 분리해서 푸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드러난 주장보다는 숨겨진 속마음을 찾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갈등 당사자 모두 만족하는 방법을 어떻게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필요하고, 네 번째는 그래도 안 풀린다 그럴 땐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푸는 방법, 과정을 찾는 게 좋은 화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우리 절집 사례를 갖고서는 이 4가지 방식을 어떻게 적용해서 풀 것인가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절집에서 자주 부딪힐 수 있는 우리 공양주 보살과 스님과의 갈등 어떻게 풀어야 될지 사례를 같이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살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나타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스님, 제가 오늘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신대장님 부모님 제사일이라고 오전에 지사 지내게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지금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스님, 제가 지금 빨리 가서 준비하겠습니다. 제사 음식 언제 준비하실 겁니까? 지금 곧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즘 보살님 보니까 음식에 정성이 없고 대충 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스님.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당장 그만두세요. 네? 아니 스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저도 사정이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으시고요. 제가 여기서 하루 이틀 일한 것도 아니고 진짜 너무 서운합니다 스님. 저 그럼 정말 그만두겠습니다. 진짜 스님한테 서운해요. 사실은 제가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손주가 2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딸이 지금 맞벌이를 하는데 사이놈 새끼가 도와주지를 않아. 맨날 나한테 힘들다고 전화해가지고 엄마 여기 공양주일 그만두고 와서 지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요. 우리 절살님도 있는데 여기 공양은 내가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어저께 밤에도 밤새도록 전화를 해가지고 울며 불면서 지 신랑이랑 싸웠다고 이혼하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거 달래느라고 밤새 한 잠도 못 잤단 말이에요. 그래요, 내가 오늘 늦은 거는 진짜 내 잘못이지. 그건 정말 내가 잘못했는데 또 스님이 나한테 왜 그런지 사정을 물어보실 수 있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것도 하나도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나한테 그냥 그만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저 정말 너무 서운합니다. 아까도 보세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해서 제가 그만두겠다고 했으면은 전화라도 한 통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화도 한 통 없이 저렇게 그냥 계신지 진짜 정말 스님한테 너무 서운합니다. 제가 진짜.
사실 우리 광안교 보살님이 여기 오신 지는 한 2년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정말 성심성의껏 열심히 일해온 건 사실이죠. 제가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요즘은 툭 하면 전화기를 붙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으니 제가 참 답답하죠. 요즘 집에 무슨 우환이 있냐 물어봐도 대답도 없으시고 그냥 손사람에 치시니 저도 참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신도 회장님 부모님 제사일이라고 제가 그렇게 시간 맞춰 음식 준비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렇게 늦게 나오시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신도 회장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고향주 보살님을 참 못마땅하게 생각하세요. 좀 빠릿빠릿하지 못하고 손님들이 와도 제대로 손님 대접도 못하고 해가지고 늘 불평을 해오셨는데, 저는 또 제사 음식을 제대로 준비를 못하니까 또 타박 맞을까봐 그것이 걱정이 됐죠. 그래서 나름 고향주 보살님 걱정이 돼서 그렇게 야단을 쳤는데 그것이 서운하다고 저렇게 뛰쳐나가 버리니까 제가 참. 그리고 고향주 보살님이 정말 참 무던하신 분입니다. 말도 다른 데 옮기지도 않고 정말 성심성의껏 일을 잘 해오셨어요. 그 주변에 스님들이나 신도들한테도 평판도 참 좋으시고 너무 칭송을 하시는데 왜 그런지 신도 회장님하고 사이가 왜 그렇게 안 좋은지 저도 참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며칠 휴가라도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저렇게 훌쩍 떠나버리시니 제가 너무 참 마음이 안타깝네요.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전화해서 다시 오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지만 요즘 공양주 고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 가지고 저렇게 또 오시게 되면 내내 공양주를 또 모시고 살아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저도 참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저러다가 혹시 또 영영 안 오시면 더 큰일이고요. 아휴, 관세음보살. 자, 이 고향주 보살과 스님과의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자, 우리 그 갈등 해결 시트를 바라보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먼저 감정을 살펴봅시다. 우리 고향주 보살님의 감정은 어떠한 감정일까요? 이 갈등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고향주 보살님의 감정. 첫 번째는 억울하다.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스님한테 한마디 들은 게 뭔가 되게 억울한 느낌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보살님의 첫 번째 감정은 억울하다. 두 번째는 자기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스님 때문에 속상하다. 이런 게 첫 번째 감정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스님은 어떤 감정일까요? 스님이 느끼는 감정은 답답하죠. 사실은 혼내려고 혼낸 게 아니고 사실은 늦잠 잔 부분이 다시 재발될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향후는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냥 한마디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토라지는 그런 보살님의 모습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이 들 겁니다. 이렇게 스님의 감정은 답답함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고향주 보살님의 입장은 뭘까요? 우리 고향주 보살님 입장은 관두겠답니다. 나 관두겠어.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보살로 고생하고 싶지 않다. 아마 이러한 주장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스님은 어떤 주장이었죠? 스님의 주장은 똑바로 좀 해라. 이왕 보살하시는 거 제때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뭔가 좀 혼을 내려고 하는 부분이 스님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드러난 주장이 아닌 우리 숨겨진 속마음을 찾아야 되겠죠? 보살님의 속마음을 어떻게 찾을까요? 그렇죠. 물어봐야 되겠죠. 아까 우리 인터뷰 과정 속에서 보살님이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정리하면 첫 번째, 인정받고 싶다. 자기가 고생하고 또 나름대로 이 절에서 스님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한 주지 스님으로부터 좀 인정받고 싶은 것이 첫 번째 속마음일 겁니다. 스님의 속마음은 신도 회장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 왜 신도 회장하고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서 사찰을 힘들게 하냐. 아마 이러한 속마음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고향주 보살님의 두 번째 속마음. 두 번째 속마음은
여기서 사실은 계속 일하고 싶다. 내가 관둔다고 얘기했지만은 그건 그냥 하는 얘기고 실제는 계속 일하고 싶다. 이게 아마 속마음일 것입니다. 스님의 속마음은 뭘까요? 똑같습니다. 스님도 우리 고영주 보살님 그동안 잘 해왔고 또 보살님이 없으면은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쭉 해주셨던 이 보살님이 계속 공양간을 맡았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맡아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마 이게 스님의 속마음일 겁니다. 자, 세 번째 고영리 보살님의 속마음은 휴가를 받고 싶다. 예, 휴가를 받고 딸의 문제를 좀 풀어주는 그러한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영지 보살님은 휴가를 받고 싶다는 거였었죠. 속마음이 양쪽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 해결안을 찾아봅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건 간단합니다. 속마음을 다 해결안으로 모아주면은 그게 해결안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스님은 고양주 보살님한테 고마움을 표시한다. 두 번째는 고양주는 향후에 이렇게 늦지 않겠다, 재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스님한테 한다. 세 번째는 지금 보살님의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휴가를 부여한다. 네 번째는 향후에 뭔가 좀 공양보살님의 어떤 그 인정을 하기 위해서 공양보살 임명장을 신도들 앞에서 다 있는 상태에서 주면서 신도회가 혹은 신도회장이 우리 공양주도 좀 귀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좋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한다면 아마 공양주 보살과 스님과의 갈등이 잘 해결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타사찰에서는 휴가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혹은 총무원에서는 휴가 제도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면서 이 케이스에 적용해도 객관적인 기준, 방법으로서 양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두 분의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우리 절집에서 사실은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는 이런 갈등입니다. 은사스님과 행자 간의 갈등. 자, 먼저 우리 내용을 보고 같이 해결 방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아, 진짜. 은사 스님은 왜 이렇게 나한테 잔소리가 심하시냐? 행자님, 근데 음식을 왜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남겨서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낭비예요, 낭비. 행자님, 청소할 때도 봐요. 응? 얼마나 좀 깔끔하게. 이왕이면 건너뛰지 말고. 안 보이는데, 보이는 데만 하면 어떡해? 안 보이는 데도 깔끔하게 해야지. 방석도 길을 맞춰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알겠어요? 봐봐요. 도량에 다닐 때 발뒤꿈치를 들고 다녀야지. 응? 신발을 쫙쫙 끌고 다니면 어떡해요? 스님이 될 뿐이. 찬물 끓일 때도 그렇지. 물을 조금만 넣어서 해요. 전기세 다 낭비거든요. 신도님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공양도 그래. 아니, 갑자기 손님이 오면 부족하면 낭패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하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러시냐? 아, 게다가 청소도 말이야. 요즘 청소기가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왔는데. 그 비하고 걸레가지고 청소를 하니까 자꾸 먼지가 나오잖아. 아, 게다가, 아니, 전기포트에 물 좀 조금 더 넣기로 써니 그게 얼마나 전기를 먹는다고 그걸 가지고 잔소리를 하시냐? 아, 은사 스님하고도 이렇게 마음이 안 맞는데 내가 부처님법을 배울 수 있을란가 모르겠다. 청구업진원 수리 수리마 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마 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마 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외 요즘 행자님들은 참 우리 때랑은 많이 달라요. 출가하기 전에 세속이 다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살아서 그런지 정말 물건을 아낄 줄도 모르고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절집의 모든 것들이 다 신도님들 정성으로 모여지는 거잖아요. 낭비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어디 부처님 말씀이 병전하고 법문에만 있겠어요. 제가 뭐라고 조금만 얘기하면 그걸 다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참 아쉬워요. 자, 잘 보시죠? 우리 은사스님과 행자스님의 갈등, 참 미묘한 갈등입니다. 서로의 뜻이 잘 전달되지 않는 이런 갈등인데 이걸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는지 역시 갈등 해결 시트를 통해서 같이 해결 방식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감정을 찾아야 되겠죠? 자, 은사스님의 감정은 어떨까요? 은사스님의 감정은 걱정거리가 많은 거죠. 행자스님 바라볼 때에서 많은 걱정을 갖고 있는 걱정의 마음이 감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행자스님의 감정은 뭔가 자꾸 잔소리를 들으면서 당신께서 무시당한다는 이러한 느낌을 받겠죠. 그래서 행자님의 감정은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좀 이렇게 감정이겠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은사스님은 어떠한 주장, 어떤 입장일까요? 똑바로 행자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겠죠. 이거에 대해서 행자님은 아무리 그래도 잔소리가 너무 많으신 거 아니냐 해서 잔소리를 적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드러나는 주장 갖고 문제 해결이 어려우니 속마음을 찾아봅시다. 자, 우리 은사스님의 속마음은 뭘까요? 은사스님은 행자님이 좋은 스님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겠죠. 이게 은사스님의 실제 속마음입니다. 이런 속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신 거겠죠. 그래서 좋은 스님으로 행자님이 커갔으면 좋겠다. 이게 속마음이고, 은사스님의 두 번째 속마음은 절약 생활을 좀 익혔으면 좋겠다. 우리 절 살림이 넉넉지 않으니까는 절약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마 은사스님의 속마음일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행자님의 속마음은 은사스님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싶다. 인정받고 신뢰받고 싶은 이러한 속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청소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청소가 필요하다. 이런 걸 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청소가 필요한 게 속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손님이 갑자기 들이닥칠 경우에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대체 식량을 마련하는 것도 행자님의 속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은사스님과 행자님의 속마음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 해결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답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은사스님은 앞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이렇게 말로 하면은 부담이니 말하기보다는 메모를 전달한다. 그래서 뭔가 싫어하는 내색하는 감정들이 전달되지 않고 내용을 전달되는 이러한 방법으로 푸는 게 어떨까요? 두 번째는 아마도 은사스님은 재정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행자님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그냥 은사스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이 기회를 계기로 절 재정 상황을 행자님과 공유하도록 한다. 이것도 좋은 해결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청소기가 필요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예,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서 우리 청소기 마련을 어떻게 할까? 뭔가 지혜를 같이 짜내는 것도 좋은 해결안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은사스님과 행자스님 간의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해결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과정 속에서 객관적 기준, 공정한 방법으로는 타 사찰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이런 사례를 잘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또 문제풀이의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세 번째 사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총무실장과 스님 간의 갈등입니다. 이런 사례들 우리가 익숙하게 접하는 갈등인데, 자, 먼저 갈등 상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니 저 정무시장 어디 있어? 아니 무슨 일을 갖다 주차를 갖다 그렇게 관리하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유 회장님 좀 역정을 이렇게 내시면 이 사람 말 대꾸 자주 하네. 나 저 신도 회장인데. 네 알죠 제가. 내가 무슨 일을 당한 줄 알아? 무슨 일 있어요? 주차 관리가 그렇게 해서는 되겠냐고. 아니 좀 천천히 말씀하시면. 아니야 당신하고는 얘기가 안 통하니까. 네? 내가 신도 회장인데 저 주지 스님한테 가서 얘기 좀 해봐야 되겠어. 아니 됐어 그만해. 저 양반 왜 저래?
저 주시진 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예, 회장님. 예. 예, 앉으시죠. 예, 무슨 일입니까? 아니 제가 오늘 주차하는데 주차 요원하고 종무실장한테 모욕을 당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신도 회장인데. 아이고, 뭐 주차 요원의 회장님을 잘 몰라봐서 그런가 봅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주차 요원들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제 종무실장 불러서 단단히 회장님께 가서 사과하라고 전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내보내야 됩니다. 아이 제가 사과시키겠습니다. 아이, 됐습니다. 진정하세요. 예. 예, 회장님 진정하세요.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저 승질 나시는데 큰일 났네. 아휴, 완전 못 사. 아니, 종무실장님, 주차 요원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주차 요원이 신도 회장을 몰라봐서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신도 회장님이 당당히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신도 회장님께 찾아가서 사과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아니 스님, 아니 다짜고짜 사무실 들어와가지고 역정부터 내고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나가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신도 회장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규정에도 없는 걸 자꾸 하시라고 하고 그러면은 종무소에서 일을 어떻게 봅니까? 아니, 종무실장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신도 회장님 성품 알지 않습니까? 그분은 지금 화가 단단히 났어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회장님께 가서 사과 한마디만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과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니 스님, 어떻게 스님은 신도 회장 편만 드세요? 사과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신도 회장이라고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제가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아이고, 참으십시오. 참으세요. 실장님. 아휴, 큰일 났네.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난감하네. 신도 회장에게 간단히 사과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저렇게 사표를 쓰고 가버리니 참 야속하고 괘씸하네요. 도대체 주지를 뭘로 보고 주인 행세를 저렇게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아도 요즘 종무실장이 그만하고 오만하다고 신도님들이 말이 많은데, 그래서 내가 좀 주의를 주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이런 일이 터졌네요. 종무실장이 먼저 사과하고 참여를 하면은 제가 받아주겠지만 그러기 전에는 제가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걱정이네요. 종무실장이 굉장히 성실하고 책임감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주지 스님이 부임하기 전부터 사찰일을 오랫동안 봐왔던 분입니다. 그 갈등이 있던 그날도 행사 준비하느라고 3일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밤늦게까지 일했거든요. 종무실장이 없이 행사가 잘 치러질지 걱정이 많습니다. 아니, 정작 사과할 사람은 신도 회장인데, 아니 저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니까 좀 억울해서 사표 쓰고 나왔죠. 근데 진짜 난감해요. 당장 수입도 문제고 또 집사람도 뭐라고 하고. 근데 그건 그렇고 중요한 건 그 절집에 지금 행사가 있는데 그거 저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을지가 정말 걱정이 되는데요. 그게 주지 스님이 우리 종무원도 좀 인정해주고 그러면은 좀 열심히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좀 화가 나요. 물론 제가 주지 스님 말씀 어기고 제 승질 못 이겨가지고 묵하고 나왔으니까 뭐 그런 건 제가 사과 드려야죠. 그건 뭐 분명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이거를 봤을 때 종무실장의 주장은 마음에 없는 사과는 못하겠다라는 게 종무실장의 주장입니다. 예, 스님의 감정은 첫 번째는 자기의 속마음을 못 알아주는 종무실장이 좀 섭섭하다. 아마 이러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주장과 감정을 풀기 위해서는 각각의 속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먼저 종무실장의 속마음은 첫 번째, 종무원으로서의 자기 지위를 인정받고 싶은 게 종무실장의 첫 번째 속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사찰이 활성화되는데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길 기대하고 있죠. 세 번째는 스님께 사실 사과할 마음도 있습니다. 종무실장은. 이게 종무실장의 속마음일 겁니다. 이거에 대한 스님의 속마음은 첫 번째, 종무원이 고생하는 걸 인정하는 게 스님의 속마음입니다. 그리고 사찰 내 뭔가 좀 질서가 잘 잡혔으면 좋겠다는 게 두 번째 속마음이고, 세 번째는 종무실장이 빨리 복귀해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는 게 스님의 속마음이죠. 자, 이 두 분의 속마음들을 채우는 통합적 해결을 본다면 첫 번째, 스님과 차담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사과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결안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그래서 종무실장이 마음 상한 거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고, 세 번째, 우리 주지스님이 신도 전체 모인 자리에서 설법할 때 우리 종무원들이 고생하고 노력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해서 우리 신도들이 종무원들을 좀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좋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객관적 기준이나 공정한 해결 방법으로는 사부대정의 의견을 수립한다든지 혹은 종무원에서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객관적 해결 방식의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약간 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과 관계된 그런 갈등이고, 딱 표면적으로 봐도 신도 회장, 그 다음에 신도의 임원, 그리고 주지스님 같이 각기 서로의 주장들이 상충되는 이런 복합적 갈등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살펴보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갈등 사례를 보시고 푸는 방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우리 신도회장 말인데요. 신도회장? 네. 네. 독재가 너무 심합니다. 세상에 이래한 독재자가 없습니다. 독재자요? 네, 네. 혼자서 일방적으로 모임 일정을 정하고 참석하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그렇습니다. 아주 무서워 죽겠습니다. 참석 안 한다고 망신을 줘요? 예, 날짜도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정하고 사람마다 다 자기 사정이 있는데 참석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인신공격을 하고 그렇습니다. 모임하다가 아이들 문제 때문에 저 집에 가려고 일어나는데 뭐 모임을 놀러 왔느냐,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네. 아이고 무서워 죽겠어요 정말. 제발 회장 좀 바꿔주세요, 스님. 아니 근다고 회장을 바꾸자고요? 아니 그럼 어떻게 회장 때문에 무서워서 저를 나올 수가 있어야죠. 아이고 골치네. 근데 요새 신도들이 조금 이런저런 말들이 있고 그러던데 회장님에 대해서 이런 원성이 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스님, 그게요, 다 모함입니다. 모함? 네. 이게 임원들이 완전히 완장을 차고 완장질을 하고 있어요. 완장질을 해요? 네. 뭘 완장질? 아니, 지난번에는 우리 청소하려고 모였었거든요. 근데 옷만 번지르르 하니 입고 와가지고 그냥 얼굴만 빼꼼 비치고 가버리는 거예요. 임원님네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원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앞에서 잘 해야 우리 절집이 잘 되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스님도 잘 모시고 이래야지 이게 절집이 돌아가는데 이 양반들이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이번 기회에 임원을 싹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다고 임원들을 갈자고요? 아이고 큰일이네 큰일이야. 회장님은 신도 임원들을 바꾸자 그러고 임원들은 회장님을 바꾸자 그러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아이고 큰일이네 큰일이야. 박 사무장이네. 여보세요? 주지스님
예, 예. 큰일 났어요. 왜? 지금 신도의 임원들이요. 네. 신도장 물러가라고 법당 앞에 현수막을 설치했어요. 현수막을? 네.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네. 이제 알았어. 내 당장 조치해야 되겠네. 스님, 지난번에 현수막 문제로 임원직 박탈당한 신도 3분이요. 본사에 진정을 넣었대요. 뭐? 진정을 넣었다고? 네. 본사에다가? 네. 스님이 무능하고 소통도 안 하시고요. 그리고 뭐 살림살이를 너무 낭비가 심하다고 진정을 넣었다고 하네요. 아니 저기 살림살이가 낭비가 심하고 뭐 이런 것까지도 진정을 넣었단 말이요? 네. 참. 아 근다고 본사에 진정을 넣어? 네. 이게 참 산 넘어 산일세. 어떻게 하면 된다냐. 관세음 보살이다. 관세음 보살. 자, 여기서 갈등 주체를 세 부분으로 나눠보는 게 중요합니다. 신도의 회장, 그다음에 신도의 임원, 그리고 주지 스님. 이 세 분을 갈등 주체로 보고 푸는 방식은 신도 회장과 신도의 임원, 신도 회장과 주지 스님 이렇게 각기의 대상을 별로 나눠서 중복적으로 푸는 방식도 있는데 여기서 한꺼번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도 회장의 주장. 주장은 뭐죠? 예, 신도 회장은 이거 친목단체 아니다. 우리 사찰을 책임지는 중요한 신도단체라고 하는 귀중함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게 신도 회장 주장이죠. 이거에 대해서 신도 임원들은 회장을 바꿔라 라는 게 주장이고 주지 스님은 경내 프랜카드 광고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주지 스님을 본사에다가 진정한 신도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 뭐 아마 이런 게 주지 스님의 주장이 되겠죠. 이 주장 갖고는 서로 갈등이 풀지 않죠. 그러려면 먼저 감정을 풀어주고 속마음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신도 회장의 감정을 찾아보면 건방진 임원들이라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신도 임원들은 신도 회장이 너무 안하무인격이다, 너무 독재다 이런 감정이 있을 거고 주지 스님은 되게 당혹스럽고 또 하나 본사에 진정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속마음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속마음을 보면 신도 회장의 속마음은 애정심이 대단합니다. 우리 불교에 관한 신심이 깊기 때문에 신도 임원들한테 그런 강한 규율을 요구한 거죠. 두 번째, 신도 우리 그 내부의 구성원들이 좀 신바람 나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열성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걸 생각하고 있고 세 번째는 사찰이 활성화되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신도의 임원들은 우리 신도회가 좀 민주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지 스님이 우리 편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속마음이죠. 이거 반해서 주지 스님은 첫 번째 신도단체들이 좀 자율적으로 이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그거 외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주지 스님의 속마음입니다. 그리고 신도끼리 좀 자비심을 갖고 대했으면 좋겠고 본사에 주지 스님에 대해서 진정한 것을 취소했으면 좋겠다는 게 주지 스님의 속마음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속마음들을 모두 통합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해결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이게 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각기 서로 비방하거나 혹은 주장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 두 번째는 그거를 임원 수련을 통해서 서로 단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 단체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미리 구성원들이 함께 토의를 통해서 민주적 운영 회칙을 정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번째는 주지 스님이 신도 회장과 임원 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조정해 주도록 하는 게 이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고 이거에 대한 좀 객관적인 공략 해결 방안은 전임 참 그동안 잘해왔던 전임 회장한테 물어보든지 혹은 다른 사찰의 사례를 알아본다면은 이 문제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푸는 방식의 참고 사례로 훌륭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마지막 사례입니다. 모범 사례이면서 어려운 갈등이었는데 잘 푼 사례입니다. 아이고, 정말로. 하하. 오늘 또 시작했구만. 시작했어. 야, 에? 걱정이야, 걱정. 어떻게 한다.
고만 스님. 오래간만이야. 잘 있었어? 네, 스님. 그동안 평안하십니까, 스님? 평안. 내가 지금 편안하게 생겼는가 지금? 저 소리 안 들려? 아하. 찬송가 소리가 들리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렇게 볼륨을 올려가지고 죽겠네. 우리 저번에 공사하는데 공사 못하게 민원을 넣고 말이요. 그래서 내가 저 대화를 해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거든. 근데 잘 안 돼. 그런데 또 저 요새 저 집 손자하고 할머니하고 우리 절에 이렇게 포용도 오시고 놀러 오시거든. 그래서 좀 잘 되려는가 해서 또 좀 뭐 다시 한번 또 전화도 하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참 내가 아무리 내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도 참 어렵구만 어려워. 벌칙 아프 죽겠어.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네라고 뭐 뵐 수 있겠는가? 그래도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 좀 한번 만나서 좀 얘기 좀 잘해줘 보시게. 알겠습니다. 그래. 걱정이다 걱정이야. 어째 소리가 안 들리네. 스님. 어서 와. 오늘 어째 조용하네? 어떻게 된 거야? 스님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뭘 했어? 조용하네? 저 집 주인이 더 이상 확성기 틀지 않기로 오, 약속했습니다. 그래? 오호. 게다가 집을 내놓을 수도 있거든요. 조건만 맞으면 매입하시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죠.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만나려고 시도하고 그랬는데 안 되더니만 어떻게 해서 그런 변화를 이끌어냈는가?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실례합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아니 남의 집 문 앞에서 뭐 하세요?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같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글쎄. 찬송가 소리가 나는 걸 보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시나 봐요. 저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좀 듣고 싶네요. 그래요? 일단 들어가시죠. 그렇게 한참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은 서로 닮은 점이 참 많다. 사랑과 자비로 내 이웃과 잘 지내라 라는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뭔가 깨닫는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찰이 점점 번창하는 게 기독교에는 피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대. 그래서 찬송가를 틀기 시작했고, 그러다 어머니마저도 절에 나가니까 아 이건 사탄의 꼬임에 꿰었다. 맞았구나. 그래서 볼륨을 더 크게 높였답니다. 게다가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큰 도시로 이사를 가려고도 했는데 집을 내놓으면 사찰이 더 커질 거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렇게도 못했답니다. 이제야 제 말 듣고 자신의 불찰을 깨닫습니다. 이게 다 부처님의 값이 아니겠습니까, 스님? 아이고 수고했구만.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부처님의 가호가 틀림없네 그래. 예, 이 갈등 사례는 이웃 남자와 주지 스님과의 갈등의 핵심 대상입니다. 먼저 이웃 주민의 감정이 어떤지 살펴봅시다. 이웃 남자의 감정은 두려움이죠. 실제 자기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이 불교의 큰 영향으로 인해서 뭔가 침해받는다는 이러한 피해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신념에 관한 공격으로 생각하고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주지 스님의 감정은 나의 평화로운 이런 종교 활동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되게 화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종교에 대한
무시에 대한 화남이 아마 주지스님의 감정일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웃남자는 어떻게 주장했냐면요. 이웃남자는 찬송가를 틀면서 나의 종교활동에 방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자기의 찬송가를 크게 틀어주는 거로 자기의 주장을 표현했고, 주지스님은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로 자기의 주장을 표현했습니다. 자, 이런 충돌된 주장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사제 스님께서는 어떻게 푸셨냐면은 첫 번째, 이웃 남자의 속마음을 잘 파악하신 것 같아요. 그 남자가 자기 기독교 종교에 대한 신앙심이 깊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 종교를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성탄절날 선물을 사들고 그 집을 방문해서 예수 탄생을 축하한다는, 바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종교를 인정한 것이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이었죠. 그래서 이웃 남자의 속마음인 자기 종교를 잘 파악해 줬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녀 교육 때문에 외주로 이사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이웃 남자의 마음을 잘 들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조건만 맞으면 이사 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의 속마음을 잘 파악한 겁니다. 이거 반해서 주지 스님의 속마음은 사찰이 좀 조용한 환경 속에서 이런 의식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러한 기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용한 사찰이 주지 스님의 첫 번째 속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좀 사찰이 좀 좁은데 좀 넓게 확장하여지고, 그래서 그 터에 일반 신도들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은 게 주지 스님의 속마음이었죠. 그리고 상호 종교를 인정하겠다는 것도 주지 스님의 속마음이었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좋은 방식으로서는 첫 번째, 이웃남자는 불교를, 주지 스님은 이웃남자의 종교를 인정한다는 부분들을 서로 확인하는 게 첫 번째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각이 그동안 있었던 언성이나 혹은 큰 소리로 예배 활동을 방해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과가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웃남자의 속마음인 이사가고자 하는 부분에 뜻을 잘 받아서 적정하게 부동산을 인수한다면 이웃남자도 좋고 주지스님도 자기 원하는 것이 잘 해결될 수 있는 좋은 윈이라는 해결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풀 때 우리 보통 얘기하는 종교 간의 화합, 특히 기독교와 불교 간의 화합을 했던 좋은 사례들을 같이 제시해 준다면 아마 이런 문제를 풀 때 더 적극적으로 잘 풀 수 있는 그런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우리 절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서로 평화적으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좋은 화쟁 방법으로 푸는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 사찰 내 평화와 그다음에 상호 인정과 발전할 수 있는 계기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야 바람일다 심경관 자제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 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